인공지능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가 왜 어째서 물리학인가? 심지어 두 분의 소속도 물리학과나 물리학연구소가 아닙니다. 이들의 업적이 물리학의 성취로 인정받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상자 두 분은 물리학의 기본 개념과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바로 이 기여로 영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트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철민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 노벨 물리학상 해설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후세의 기록은 21세기를 인공지능 AI의 시대로 그리게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3월 9일 제 주위에 누구도 바둑에서 인류의 대표인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불개패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류 언론에 실린 기사에서 어느 유명한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조차도 이세돌의 패인은 심리조절 실패, 이국부터는 이길 것이라는 전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순서를 생각하며 돌을 놓는 이 경우의 수는 아주 대충 말해서 361계승 팩토리얼 정도가 아마 될 것입니다. 1 뒤에 0이 한 770개 정도 달린 큰 숫자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가늠하기 힘든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경우의 수를 헤아려서 코딩을 하고 또 그것으로 감히 이세돌 구단과 대적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었던 것이죠. 돌이켜보면 기계가 사람처럼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이고 오늘 노벨 물리학상 해설 강연은 제가 겪었던 이런 인식의 간극을 더듬으면서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일이 가능해졌는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려드리려는 시도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은 프린스턴 대학 분자생물학과의 존 허필드하고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두 분에게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컴퓨터는 스스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기억과 학습 같은 기능을 모방할 수 있고 수상자 두 분은 물리학의 기본 개념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바로 이 기여로 영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업적은 기계학습을 가능케 한 인공신경망 연구의 주춧돌을 놓은 발견과 발명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가 왜 어째서 물리학인가? 두 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듯 심지어 두 분의 소속도 물리학과나 물리학연구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업적이 물리학의 성취로 인정받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벨위원회의 전향적인 이번 결정은 물질에 치우친 전통적인 물리학 연구를 넘어 생명, 사회현상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토론토 대학의 컴퓨터과학과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의 분자생물학과 교수를 어떻게 한 묶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은 일찍이 인간이 뭔가를 배우고 기억하는 메커니즘에 관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생명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액션을 취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를 해부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신경계의 기본 단위로서 신경세포, 즉 뉴런이 전기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메커니즘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 20여 년 동안에는 한두 개의 뉴런이 아니라 신경세포 전체의 연결망을 알아내고 이런 선구적인 연구의 결과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신경세포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과 신경 사이에는 시냅스라는 빈 공간이 있어 신호가 전달될 때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이 뉴로트랜스미터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1943년에 인공신경망의 이론적 틀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프랭크 로젠블랏이라는 과학자는 생물학적 뉴런의 작동 방식을 흉내내서 1957년에 perceptron이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많은 이들이 이를 인공지능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논리곱 and하고 논리합 or logic을 표현하는 연산의 기본 단위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입출력이 모두 0, 1, 이진법으로만 주어지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네 가지 입력값상 00, 01, 10, 11 중에서 1을 출력으로 내뱉는 것은 청록색으로 표시했고 0으로 주어지는 것은 분홍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서 보았던 인공 뉴런의 연산의 수학적 표현에 따르면 x1, x2에 w1과 w2를 곱해서 더한 값이 이 그림의 s가 되겠고 이 s가 특정한 b, 여기 b라고 표시된 값보다 크면 1을 내뱉고 작으면 0을 내뱉는 단순한 계단 형태의 활성화 함수를 도입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논리곱과 논리합을 구현하는 w1, w2 그리고 b를 찾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값들을 찾으면 이진법으로 주어진 임의의 입력상에 대하여 논리곱과 논리합을 구현하는 신경회로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즉 이런 데이터의 공간에서 보면 퍼셉트론을 2차원 공간에서 두 구역으로 나누는 경계선을 찾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정립되자 사람들은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 논리 소자로 하는 어떤 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이 가능하겠다 하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듯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1969년 MIT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일하던 마빈 민스키라는 분하고 페퍼 시모어라는 두 분이 이런 들뜸에 찬물을 끼얹은 빌런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제1 암흑기를 불러온 이 발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타적 논리합 혹은 exclusive or라고 부르는 연산은 앞서 보았던 and나 or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의 직선으로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숨은 층이라고 부르는 hidden layer라고 부르는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생기는데 입출력층만으로 구성된 신경망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이런 배타적인 논리합을 숨은 층을 넣음으로써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들어가는 새로운 층 때문에 생겨나는 새로운 가중치 숫자들 W, B 저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을 해야 되고 지금 단순한 이런 배타적 논리합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이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이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학습이라는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잘 쓰고 있는 알파폴드라든지 챗GPT라든지 여러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이고 이 W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제프리 힌튼이나 하우필드 모델의 그 성공으로부터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제프리 힌튼의 아주 굵직한 기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차 역전파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계학습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인공지능의 공통 분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필사체로 쓴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컴퓨터가, 기계가 어떻게 판독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필치가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가 어떤 이미지를 보고 이 숫자가 3인지 7인지를 인식하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훈련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각형의 판은 가로 28, 세로 28개의 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조그마한 픽셀 칸 안에 어느 정도의 검은색이 칠해져 있는가를 이 입력단의 노드에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력단은 우리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자명합니다. 28 곱하기 28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읽어드려서 이 숫자가 0부터 9 중에 어떤 것인지를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0부터 9 사이에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노드에 이 결과가 투영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각기 다르게, 사람마다 다르게 쓰여진 3이라는 숫자를 입력단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출력층에서 3이라는 신호등만 불이 켜지고 나머지는 꺼져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모범 답안, 정답에 해당되는 결과랑 실제 이런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우리가 W1, W2, W3를 학습시키는 동안에 얻어내는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차이가 우리가 오차 함수, 영어로는 loss function 혹은 error function, cost function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양을 계속 학습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학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제프리 힌튼의 아주 굵직한 기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고, 힌튼과 그 동료들이 1986년에 발표하게 된 알고리즘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차 함수는 지금 현재 출력단에서 보이고 있는 값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범 답안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작아질수록, 희망컨대 0이 될수록 좋은 것이겠죠.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W를 우리가 결국 튜닝을 하는 것, W를 계속 바꿔가면서 오차함수를 줄여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0부터 9까지 손으로 쓴 숫자를 컴퓨터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될 그 파라미터의 수가 13,000개가 넘어가니까, 그때 저게 발표되던 1986년 당시의 그 계산기의 파워, 그런 이제 메모리도 필요했었고, 연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그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실용적이지 않은 연구라고 치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들은 오늘날 극복이 되었죠. 극복이 된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새로운 활성화 함수를 도입했고, 앞서 보신 F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GPU 같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계산을 처리하는 이런 하드웨어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고요. 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양의 방대한 빅데이터들이 요즘에 와서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수월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모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자면 판별을 하는 모형이 있고 생성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별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고양이와 개를 구분짓는 것, 특정한 카테고리 혹은 어떤 클래스로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기계가 읽어들여서 이것은 강아지다, 이것은 고양이다 하는 것을 말 그대로 판정하는 용도입니다. 반면에 생성 모형은 유한한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그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어떤 지형을 살펴보는 거죠. 이 개나 고양이의 이미지를 통해서 특징을 추출을 하고 그 데이터에 있는 동물들과 다른 어떤 가상의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찬찬히 읽지 마시고 빨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치채셨겠지만 이 글은 상당히 뒤죽박죽입니다. 이런 기억들, 우리가 이런 뭔가 결함이 있는 패턴을 보고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체계 내에서 어떤 단어이다라는 것을 판정하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호필드 모형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지 우리가 이 뉴런들의 연결선이 결국은 어떤 의식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기억을 저장하기도 하고 다른 여러 정서적인 반응을 유도하기도 하죠. 호필드라는 분은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나 다른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처럼 어떤 한 저장 장소에 0101의 이런 정보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가중치 네트워크 W라는 그런 뉴런들 간의 연결망의 강도에 의해서 저장될 수 있다는 개념을 찾아내신 분입니다.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촉감으로 느끼고 해서 우리가 발달시킨 어떤 이 기억이라는 것을 이런 산들이 봉우리들이 솟아있는 이런 에너지 경관, 랜드스케이프로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어떤 패턴이라는 것은 에너지 랜드스케이프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갖는 뉴런 그 W들의 배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완벽하지 않은 이런 이미지를 주었을 때 이 이미지를 우리가 J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은 바로 마치 공이 중력의 역할 때문에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굴러가듯이 이런 에너지 경관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찾아간다는 이런 물리학적인 모형 연구의 결과를 바로 우리 사람의 기억에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굉장히 참신하고 창의적으로 해결을 하신 분입니다. 이 호필드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아주 영리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원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주요한 제프리 힌튼의 주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볼츠만 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보신 호필드 네트워크에 비해서 볼츠만 기계는 W나 B를 구하는 데 있어서 확률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85년, 6년 이 무렵에 볼츠만 기계가 알려졌고 호필드 네트워크하고 볼츠만 기계의 차이는 숨은 층을 도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고요. 근데 이 숨은 층을 도입을 하고 그 바깥으로 드러난 가시층, 비저블 레이어와 숨은 층 간의 그 연결을 모두 허용한 것이 볼츠만 기계였다면 바로 그 때문에 어마어마한 계산의 부담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를 극복하기는 상당히 버거웠다. 그렇지만 15, 16년 이상의 대단한 노력 끝에 또 힌튼 교수님이 제한된 볼츠만 기계라는 개념을 2002년에 제안을 하셨고, 이 개념은 수문층하고 가시층 사이에 커넥션만 있습니다. 수문층끼리 혹은 가시층끼리의 연결은 없는 것입니다. 이 볼츠만 기계야말로 이 생성 모형의 원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뭔가 해볼만하게 만들어준 게 이 인공지능의 발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울러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는 이 AI의 발달이 불러올 미래에 대한 뭐 경고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힌튼 박사님이 이분이 구글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다가 구글을 나오신 것도 사실 이 문제랑 연관이 되고 있죠. 여러 이런 매체나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상당히 진지한 목소리로 인공지능의 폐해 가능한 이 문제가 불러일으킬 이런 재앙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미래는 여전히 확률의 영역에 있는 거죠. 이 AI가 어떤 재앙적인 사태를 불러올지, 혹은 더 이 세상을 얼마나 이롭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얼마나 경계를 하고 준비를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 인공지능의 발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발전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물리학자들의 이런 모형 연구라든지 이런 연구가 상당한 기여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역으로 이 인공지능의 발전이 지금 각 분야의 과학에 미치고 있는 영향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선순환은 이미 생명이나 사회현상 같은 복잡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물리학과 AI의 협업을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시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